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정부가 2, 3년 안에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3년 동안 배달 기사가 2배로 늘어서 24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무인 배송이 시작이 되면 배달업계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다 싶네요.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 뉴스리부터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기득권 노조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가 아니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회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보조금을 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이틀 강성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또다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들이 추가로 붕괴되면서 최소 8명이 숨지고 600명 이상 시민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선 지진으로 특히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 하타이 지역에서 강진이 재발하면서 이 간신히 버티던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고 주민들은 또다시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동성부부 사이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란 이유로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피부양자 자격을 2심에선 인정한 건데요. 2심 재판부는 동성 간의 결합도 사실혼 관계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큐시토웨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여의도 소식으로 출발해 볼까요? 제목은 이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김건희 저격입니다. 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서 어젯밤 윤 대통령의 재가를 마쳤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국회 표결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4일 본회의에 보고가 된 뒤에 다음 주 월요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아시다시피 의원 과반이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가 됩니다. 네. 21대 국회에 들어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이번이 5번째인데 이 투표 결과는 지금까지 3대 1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고 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동의안만 이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한 것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거기서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조그마한 기여를 한 뭐 누군가도 50억, 100억 또 조금만 도움을 준 사람의 아들도 수십억씩을 받았는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무리한 언론 플레이, 자신을 향한 이 구체적인 돈의 흐름을 영장에 적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장에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해서 적시가 안 됐는데 이 기존의 이 검찰이 제시한 구속영장, 그럼 이게 이 5천억 배임이라는 게 맞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근데 428억 약정 의혹과 5천억 지금 배임 의혹이 별건인 거 아닌가요? 일단 배경 설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배임 혐의가 이제 4,895억 원이니까. 네. 이거 이제 배경으로서 이제 현재 428억에 대한 이제 이 수뢰 혐의가 이제 적시돼 있는 건데 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이건 아마 이제 기소 단계에서 아마 뭔가 적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거 이외에도 성남 FC의 133억에 달하는 제3자 뇌물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428억이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어떤 면에서 뭐 없어진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지금 검찰도 검찰하는 데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나름대로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사실 국민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차적인 관문이 결국은 영장실질심사일 텐데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게 결백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럼 확인할 것인지 그 방법은 우리가 사법적으로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고 네. 그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은 영장실질심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결백하다고 강조를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점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이게 사실 무고하다는 거를 증빙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영장실질심사 대신에 이제 국회로 넘어온 게 바로 체포동의안입니다. 지금 결국 이 민주수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고 이제는 정말 명확하게 국회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째깍째깍 시계가 가고 있는데 민주수 기자, 민주당이 조금 전 오후 3시쯤부터 지금 이 건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의원총회 열고 있죠. 맞습니다. 3시부터 시작된 의원총회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예고가 된 적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의원총회 시작한 직후 바로 비공개 전환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이 검찰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내용 거듭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 이런 표결에 대한 당론을 채택하기보다는 이 자유투표를 진행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도부가 잘못 나서면 이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을 만큼 이 표 이탈을 경계해 당론 채택보다는 자유투표를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장의 부당성을 거듭 피력한 이재명 대표는 앞서 주말 이 당원과 이 당원은 아니고 이 민주당 의원 전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 내용을 담은 건데요. 이 본인의 구속영장 전문과 함께 이 18페이지에 달하는 반박문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이 표결 시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자 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 체포동의안 관련 발언들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네. 이 잘못한 게 없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 이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게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인데요. 네.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자꾸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해 놓고는 그 총 피하려고 그런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런 걱정을 할 일이 없다. 네,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입장이 바뀐 듯한 모양새입니다. 당장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인다면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모양새였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불체포 특권 주장이 달라진 게 없냐라고 묻자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과거로 퇴행할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라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체포동의안을 앞두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비명계 의원들하고 자꾸 좀 스킨십도 늘리고 이 앞서 우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장문의 문자, 이 첨부문서까지 해서 장문의 문자를 또 보내기도 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일단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뭐 자유투표로 간다고 해도 결국 부결이 될 거 아니겠느냐가 대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살짝 좀 분위기가 좀 미묘하게 바뀌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죠. 민주당 내 5선 보통 쓴소리를 주로 담당을 하는데 이상민 의원이 이거는 지금 개별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산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영선 전 장관도 부결은 되겠으나 당대표직을 이 대표가 좀 내려놓는 게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효은 의원님. 민주당의 단일 대호 여전히 굳건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 단일 대우의 개념과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네.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분들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 대표로서 민주당을 끌고 가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맞서야 된다. 네. 이런 게 이제 단일 대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뭐 박영선 의원 중심으로 일단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당에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를 해서 당 대표를 내려놓는다면 정말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다시
뭐 살아날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자. 이런 면에서 단일 대우의 뜻이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검찰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네. 그럼 당 또한 이거를 단일 대우로 갈 것인가 아닐까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체포 동의안이 어떻게 결과를 나올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단일 대우냐 아니냐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하고 무관하게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는 또 사안 하나하나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별개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떤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뭐 체포 동의안에 뭐 이탈표가 있었다. 이걸 가지고 또 단일 대우가 무너졌다 아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안으로 판단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얽혀 있고 네. 앞으로도 뭐 그 계속 이제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검찰이 만약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 안 됐을 때 네. 무슨 쪼개기 영장을 뭐 한다, 뭐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일 대우라고 하는 것이 참 규정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고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단일 대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걸 뭐 단순히 체포동의안 표결 이탈표가 있다 없다 정도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 이 검찰 수사가 좀 진행이 될 것인 만큼 다른 사안들도 좀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긴장감이라면 긴장감이랄까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현종 위원님,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네. 한 유튜브에 이제 고정 출연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본부장은 그동안 검찰 뭐 소환되고 할 때 재판 네. 나갈 때 기자들한테 그냥 일문일답 한다든지 짧은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렇게만 아니, 이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슨 100회 이상 출연을 하겠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뭐 유튜브에 이제 100회 이상 출연해서 네. 좀 긴 호흡을 갖고 네.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마 본인이 그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쭉 이 사건에 있어 왔던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밝힐 가능성이 있죠. 네. 이제 그렇다면 아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특히 이재명 대표 이제 영장이 발부가 이제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가 앞두고 있고 또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가지는 내용 자체가 가지는 보면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게 100회라 그러면 아마 꽤 긴 분량으로 쭉 이야기를 긴 호흡 이야기할 텐데 네. 그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세세한 어떤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 내용 여부에 따라서는 지금 수사가 어떤 진전되는 것, 다음에 재판이 진행되는데 영향도 미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뭐 전망도 해봅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100회 이상 주말 없이 얘기를 해도 지금 3달 동안 매일같이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건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 좋은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안 좋은 정황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그런데 이런 부분 말고 사실 장 외에서 제3자들끼리 또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를 갖고 싸웠어요. 맞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오랜만에 좀 등장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검찰 수사와 영장 등과 관련해 시민 언론 민들레 칼럼을 하나 기고하면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었는데 검찰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재명을 노리는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적었거든요. 여기에 홍준표 시장이 참전하면서 장외전이 벌어진 흐름입니다. 이 유시민 특유의 상상력에 불과하다 일축하면서 이 장외의 신경전도 뜨거이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계속 이재명 대표 어떤 사법 리스크가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 지금 집중적으로 좀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불 작전인 것 같은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은 당장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정청래 최고위원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된 이 패러디 음악을 틀어서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국민 CM송 한 번 더 듣겠습니다. 12시에 만나서 주가 조작 둘이서 만나요 긍정 말말 우리 기술 주가 조작 짜릿한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발표하자 나도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며 국민저항 운동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나도 주가 조작 피해자가 되고 싶다며 주가 조작 수익 창출 피해자 소원 풀이 중입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패러디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브랜드 CM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네. 저는 이 노래를 잘 모르거든요. 어허. 네, 정청래 의원 좀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네. 이 사람도 아닌데 계좌끼리 서로 연락을 한 거냐, 도이치 모녀스다라며 김 여사 의혹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이 공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 미공개 녹취록에 대한 내용도 다시금 주목받았습니다. 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굉장히 억울해하는 이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건데요. 네. 이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지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반응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이 무속 논란에 대한 반응도 담겨 있었는데 내 인생에 남편과 나는 굿 같은 거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관련 논란에 대한 억울한 반응 함께 전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같이 맞서고 있죠. 김용훈 의원님. 네. 근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되려면 정의당이 같이 해줘야 되는 건데 정의당은 사실 약간 좀 보류 상태이긴 합니다. 정의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지난해 발의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법사위 안건 조정 소위에서 뭔가 이제 좀 빠른 신속 절차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워낙 반대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약간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가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계속 법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뭔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것들과 맞물리면서 이제 조금 주춤한 경우도 있었고 정의당도 저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자본시장을 흔드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했다면 반드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검찰이 지금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소환 조사를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서면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로 검찰이 어떤 것도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검찰이 뭔가 이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정의당에서도 이거를 특검을 하겠다. 저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특검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공이 약간 검찰로 넘어가 있긴 하지만 이걸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당과의 이 협력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야권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에 윤 대통령 불법 폭력 방치 못해입니다. 이른바 이 노란봉투법이죠. 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 오늘 야당 주도 아래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여야 간의 치열한 다툼이 오늘도 이어졌었는데요. 이 민주당은 어제 있었던 이정식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파업 만능주의로 표하는데 불만을 표한 건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정식 장관께서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환노위 법안 의결을 앞두고 하루 전에 기자회견을 여셔가지고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논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쳐 주셨는데요. 이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거예요?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파업 만능이라고 무슨 천공이에요? 1년 후, 2년 후, 5년 후에 무슨 파업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 다 얘기 듣고 왔어요? 이렇게 만약에 그 장관이 국힘하고만 그럼 환노위 할 거면 국힘하고만 둘이 하든지 국민의힘이라고 국힘하고 하든지 하시라고 하세요. 아니 대통령하고 회의만 나오면 그냥 쪼르르 달라가서 저기 정부 청사 관련해서 기자회견실에 가가지고 아니 장관이 무슨 대통령 심기 관리하는 자리입니까? 이 야당이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뒤 이어지는 장면들까지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밀어붙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기립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말 이제 슬픕니다.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퇴장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퇴장하고 싶어서 퇴장하는지, 우리가 일하기 싫어서 퇴장하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을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고요.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몸을 치지 마시고. 찬성 9인, 반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표결에는 퇴장했지만 이 표결이 이뤄진 뒤 이후에는 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남아 이 항의를 이어가는 장면까지 좀 이어졌었습니다. 네, 민주당 어제부터 이 법안 처리에 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찾기도 했는데 지난해 10월 농성장이 차려진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곳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오래전부터 농성장 앞을 지날 때마다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현장 영상 보고 오시죠. 노동법은 가능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자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많이 해석되고 운영됐던 게 사실입니다.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는 안정적 삶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 노란봉투법 지지한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그런데도 이 정부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수 있다라며 정부 여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법안 당사자격인 이 노조 농성장을 찾았다면 이 법안의 또 다른 당사자죠. 이 경제단체 6곳은 직접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국회에서 이 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무리한 노사 분규로 나라와 기업 경제를 멍들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오늘 한국경총에서 냈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노조와 기업, 여야 의견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갈립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오늘 지금 해당 상임위는 환노위를 노란봉투법 지금 통과가 됐는데, 근데 그럼 강재묵 기자, 그럼 이제 상임위 통과하고 이 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후 이제 법사위에 상정되는데, 이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여기서도 난항이 또 이제 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만약 60일 안에 법사위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이 환노위 위원회 5분의 3이 요구할 시에 이 본회의의 직회부도 가능한데요.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 그 뒤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양측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또 이 한 번에 또 문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노란봉투법 자체가 노조의 어떤 쟁의 권한을 좀 더 폭넓게 인정을 하는 그런 법안인 건데, 이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오늘을 일부러 맞춘 건가 싶기도 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노조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까지 했는데요. 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불법 행위를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라고까지 강한 표현 서슴지 않았는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이 강한 입장은 여권에서도 앞서 있었었는데요.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정부와 여당 모두 이 노동조합 관련 강한 입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과 폭력을 방치하면 나라가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노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직접 듣고 오시죠. 시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노조에 대해서 한 이 발언들을 쭉 들어보셨는데 아마도 노란봉투법에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죠. 근데 이현종 위원님, 네.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다시 국회에 와서 이거를 재의결, 재투표를 해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만 이게 법안으로 되는 건데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미 100명이 넘어서 3분의 네. 2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네. 뭐 거부권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200명 이상이 일단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법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가지는 위헌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라는 이걸 청구할 수 제한적으로 없게 만드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네.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주 대표적으로 지난번 조선해양 파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청업체가 파업을 한 거거든요. 네. 일부 하청업체가. 근데 하청업체 하나가 파업을 하면서 전 공장이 다 스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조 단위의 지금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이것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더 입법을 개정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이 고치기 쉽겠습니까? 지금 법 만들기도 이렇게 지금 뭐 한데 이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하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또 사용자의 범위를 너무 넓혀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삼성이나 뭐 큰 기업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가 수십만 개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그러면 본 회사에서 다 노사관계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일을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는 저는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고 결국은 이 법 때문에 저는 정책 의도가 결국 정의당이 지금 이 법을 통과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정의당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들어주면서 또 본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네. 그런 정치적인 전략도 저는 숨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같이 이 체포동의안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협력 상대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정치적 고려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노조에만 사실 칼을 빼든 게 아닙니다. 칼까지는 안 빼들었지만 경고를 한 곳이 있죠. 바로 금융권입니다. 은행. 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좀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그래서 논란이 된 게 바로 관치금융 논란인데 오늘 또 정무위가 열렸어요, 민지숙 기자. 네, 이 자리에서도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쓰면서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 연이어했는데 금융위원장 오늘 정무위에서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관련된 질의 직접 듣고 오시죠. 이 오락가락 금융에 이어서 이제 대통령까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금융정책의 실패를 부추기기 시작하는데 대출금융 그대로 놔두고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니까 당연히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실 때 좀 민망해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가 지금 서민금융 위기의 주범 아니냐. 뭐 누구나 공감을 하듯이 고객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근데 고객의 돈을 빌려준 은행은 어떤가를 보니까 돈을 분명히 벌었습니다.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어떤 서비스를 했는데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급 올리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는 누구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른바 이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라도 대통령뿐만 아니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김효은 위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 지금 은행 개혁은 약간 뭐 별건입니다. 지금 교육, 연금, 노동 외에 지금 추가가 된 건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연금 개혁 지금 추진하다가 지지율이 바닥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개혁, 은행 개혁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개혁의 목표와 과정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개혁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이제 작년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7월에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동, 연금, 교육. 이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고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된다. 그것들은 국민들이 당연히 동의를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걸 보면 그러면 어떤 목표로 어떤 과정으로 하겠는지 그리고 5년 임기 내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드맵을 짜서 그러면 임기 내에 요만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게 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셋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국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노동개혁에 지금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떤 본질적인 개혁이 아니라 노조를 때림으로써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불만이 있는 것들을 때림으로써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발언 되게 놀랐습니다. 노동개혁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다. 폭력과 불법을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국가라는 것이 어떤 국민의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 법으로 때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 개혁을 하려면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을 해야 되고요. 은행도 그렇습니다. 네. 물론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지금 은행들이 너무 성과금 많이 받고 명예퇴직금으로 수억 원을 받아간다. 기분이 나쁘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이자 장사한다 이런 식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은행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거를 함께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시적으로 은행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엎드리겠죠. 그러면 또 후반기에 가서는 또 다시 은행의 과거 행태가 되풀이되는 과연 이런 것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구조적인 해결 부분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전당대회 소식으로 이어가 볼까요? 제목은 어대현의 집중 포화, 안철수 천하람은 화기애애입니다. 네, 어제 저희 프리스비 끝난 뒤 1시간 뒤에 MBN에서 이 두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각 후보 지지자들의 응원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 이 어대현 이야기가 나오자 이 반전이 필요한 나머지 후보 3명이 이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 천하람 후보는 울산의 이재명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김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집중 공격했는데요. 내 후보의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민주당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국민에게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영린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됩니다. 충분하게 해명 다 해서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있고요. 민주당 정권이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안 그럴 겁니다. 끝까지. 그렇죠. 예, 내년 선거 끝까지 갈 겁니다. 예.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프레이밍이 된다면은 앞으로 저희가 총선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처벌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해명을 하셨죠. 만약에 그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개입한 불법이 있으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도 그것이 가짜뉴스인 것이 확인되면 정치 생명을 거시고 약속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네, 보시다시피 울산 부동산 이슈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앞서 1,800배 땅값이 올랐다라는 의혹에 김기현 후보는 이 천하람 후보가 가져가겠다면 95% 할인을 해드리겠다. 네. 이렇게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했는데 네. 여기에 천하람 후보 정확한 가격이 얼마냐. 진짜 자신이 매수한 뒤에 당원 연수원을 지어서 헌납을 하겠다. 이렇게 진지한 답변으로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에 대한 부동산 공격, 안철수 의원
또 했는데 의원만 한 건 아닌데요. 네. 지난 토론회에서 최초로 이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황교안 후보가 거듭 네.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해당 의혹이 거짓이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 황교안 후보도 정치 생명을 걸으라고 맞대응을 하자 여기에 나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퇴하겠다라며 정면으로 응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김기현 후보를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이 황교안 후보에 대해 천하람 후보 지지층에서도 이 호평이 나왔습니다. 이 김기현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와 극렬한 갈등을 빚었던 이 친윤계가 미는 의원인 만큼 네. 이 적에 적은 동지라는 반응이 나온 셈인데요. 이 친 이준석계 성향으로 보이는 이 평소 황교안 후보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 한 커뮤니티 표현들을 좀 살펴볼 만했었습니다. 이 황교안 공격력이 메시급이네, 이 축구 선수죠. 네. 확실히 공안검사 출신답다며 황 후보를 응원해야 하나라는 이 농담 반 진담 반의 글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이제 황교안 후보가 호평을 또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기현 후보 지금 보니까 다른 3명 후보들한테 지금 거의 뭐 난타를 당한 것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강정욱 기자. 그렇습니다. 때문에 김 후보 측은 이 선관위에 조속한 검증을 요청한다고 이제 해결책을 좀 강구했었는데요. 네. 이 하루빨리 당 선관위의 판단을 통해서 의혹을 씻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김 후보 측 검증 요청에 대해 이 권한도 없거니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선거가 며칠 안 남은 시기인데다가 이 당내 상황에 공권력이 투입될 수도 없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때문에선지 직접 이 해명과 직접 이 대책 강구에 나섰습니다. 이 3인 성호라는 이 사자성어 익숙하실 텐데 이 세 사람이 우기면은 없는 호랑이도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빌렸습니다. 이 선관위를 통한 길이 여의치 않자 이 적극 공세 중인 타 후보들을 향해 허위 사실로 밝혀진다면 경선이 끝난 후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 나섰습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 당대표 이 전당대회 토론회인 건데 지금 뭐 울산의 이재명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 울산의 이재명 뭐 이 얘기로 민주당이 공격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경선 끝나고 얼굴 보실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대결하면. 네. 제가 참 여러 TV 토론을 많이 봅니다만은 네. 우리나라 TV 토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내가 잘하는 거를 잘해서 점수 얻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때려서 점수를 얻는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네. 국민의힘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보다는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반사이익을 받는 네. 그리고 또 1등 후보가 가지는 또 하나의 어떤 뭐 구조적인 어떤 피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3명 후보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분명히 이게 투기라는 거 보기에는 어려운 걸로 보여집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거는 투기라고 좀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근데 더군다나 이제 이 울산의 이재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서로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경선이란 게 당의 어떤 네. 하나 화합적인 어떤 측면으로 가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이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당의 개파라든지 어떤 갈등 자체가 좀 더 깊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당대회 끝나고 이 서로들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라는 우려를 지금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머지 후보들한테 거의 뭐 십자포화를 지금 김기현 후보가 당했는데 김기현 후보 뭐 그냥 당하기만 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 후보 반격도 있었습니다. 이 한때 정치권의 큰 이슈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이 천하람 후보가 이름을 알리는 데 급급해 이 팩트 확인에 충실하지 않았다며 역공에 나선 건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MBC에서 전문 장비로 분석했더니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밝혔고 천하람 후보만 바이든으로 계속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데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사실 팩트 확인에 충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전히 바이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라는 것은 이제 청각도 중요하지만은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했을 때 저는 바이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천하람 후보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질문은 친윤 비윤 입장이 모호한 이 안철수 후보에게 해야 의미 있는 질문일 텐데 네. 이 본인에게 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자책골이라는 평가를 오늘 인터뷰에서 내기도 했는데요. 이어 주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김 후보 토론회 끝나고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불쾌했을 것이라는 그 내용을 좀 취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이 천하람 후보뿐 아니라 이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도 이 판단 미스라고 생각한다, 이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김여운 의원님. 뭐 자책골이다, 판단 미스다라고 지금 다른 후보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판단을 했던 게 그만큼 이제 김기현 후보가 그동안에 득점보다는 실점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본 거죠.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뭐 탄핵할 거다. 그 발언부터 지금 꼬였고요. 네.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당내 지지를 얻고 출발은 했지만 뭔가 이렇게 그 상승세를 탄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저런 발언을 했으니까 실수였나? 또 자책골인가? 아니면 이제 상대 후보 측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역공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이 답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네. 아닙니다라고 또 이렇게 하면 대통령실을 또 너무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도 뭐 김기현 후보는 뭐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치고 나갔다. 천하람 후보를 침으로 인해서 천하람 후보의 어떤 공격의 칼날을 좀 무디게 했고요.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등 후보 입장에서는 추격하는 네. 주자를 상당히 이제 배제하는 그런 또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잘 역공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김기현 후보의 역공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호평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역공을 받은 안철수 그리고 뭐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게 뭐 자책골이다, 판단 미스다라고 오히려 받아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다른 반격은 없었던 겁니까, 강재묵 기자? 예,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한 공격에서 주목할 장면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2018년 이 재보궐선거에서 이 안 후보가 측근을 공천해 갈등을 야기했다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안 후보 반응은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걸 보면 측근 공천,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을 계속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당대표가 되시면 그리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때 그렇게 밀실 공천을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런 그 공천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핵관이라고 무조건 쳐내는 것도 사실은 사천에 해당합니다. 물론 뭐 반대로 윤핵관이라고 무조건 공천하는 것도 사천이죠. 내려꽂기식으로 낙하산 공천을 하면은 반드시 공천 파동이 있으니까 이게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근데 김기현 후보님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말로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하시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본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다 배워진 실력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새로운 실험을 해보겠다고 해서 시행착오를 할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결국 이번에 뽑는 당대표 총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당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라면 권한이죠. 좀 공천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들이 뭐 이런저런 어제 토론회에 있었던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어제 OX 퀴즈가 제일 좀 눈길이 가던데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 본격 질문에 앞서서 가볍게 몸풀기로 OX 퀴즈를 했는데요. 네. 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 OX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4명의 후보 중 1명만 X를 들었는데 네. 의외의 후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구였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내가 당대표가 되면 나와 대통령의 생각이 다를 때는 대통령의 생각을 우선할 것이다. 대통령 뜻이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양보해버리고 그냥 따른다.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밀당 부부라는 겁니다. 이 앞선 장면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 표현도 좀 짧게만 살펴보시면요. 이 김 후보가 홀로 불안해 떠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면서 이 멘탈이 붕괴된 것 같다, 이 멘붕 상태인 것 같다며 이 두 번째 토론회 결과에 대한 호평 남겼었습니다. 네.
지금 혼자만 X를 내기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 김기현 후보 어제 굉장히 보면은 뭐 십자포화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제 굉장히 좀 치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지숙 기자 좀 화기애애한 모습도 포착이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토론회를 마치고 떠나는 이 안철수, 천하람 두 후보의 친근한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이 서로를 높게 평가하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본인이 직접 이렇게 험지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어려운데 가셨잖아요. 그런 벤처 정신, 도전 정신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뭐 우리 후보님께서 또 사실은 어려운 제3당의 길도 꾸준히 노력하시고 그런 점들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또 우리 당에서 같이 또 앞으로 계속 활동하고 생활해야 되니까 이제 한 팀이 됐어요. 네, 아유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또 그럼요. 힘을 모을 부분들 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한 팀이 됐어요. 라고 안철수 의원 얘기하는 목소리까지 직접 들어보셨는데 이현정 의원님 벌써 결선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조금 어색해 보이네요. 카메라가 있는 데서 저렇게 칭찬한다는 게.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천하람 후보가 자기 표를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천하람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 표를 가져와야 내가 결선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결선에 올라가긴 누가 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가게 되면 서로의 표가 공통점이 있거든요. 같이 가져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철수 후보가 좀 의도된 연출을 한 거 아닌가. 저런 모습을 왜냐하면 카메라가 다 있는 데서 굳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결선을 위한 저는 어떤 포석을 까는 게 아닌가. 뭐 정책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국 결선을 생각한 정치적 포석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목은 우크라이나 간 바이든 007 작전, 이 푸틴 반격입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의 이 상황에 미군 병력이 주둔하지 않은 곳에 간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담대한 방문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이 당초 없다는 사실을 이 백악관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으면서 이 대단히 이 비밀리에 좀 진행된 내용이었었거든요. 이 공개적으로 알린 이 폴란드 바르샤바 이 비행 일정보다 이 33시간 전에 비밀리에 우크라이나행 움직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전용기로 폴란드까지 이동한 뒤에 기차를 타고 국경을 건너선 건데요. 이 흔히 알려진 대통령 전용기죠. 에어포스 1이 아닌 부통령이나 영부인이 주로 이용하는 일명 에어포스 2를 이용하기도 했고요. 이 항공기를 부르는 이 콜사인도 바꿔 불렀습니다. 이 비행 도중에는 추적을 끊기 위해 무선 응답기까지 끄고 비행하는 등 이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기차 칸마다 보안 요원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일정 취재하는 기자들도 덩달아 007 작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백악관 풀기자단 13명 중에 2명만 갈 수 있었고 이들도 비밀 유지 서약을 작성했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 13시간 전에서야 이메일로 장소와 구체적인 시간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메일 제목은 골프 토너먼트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 도착해서도 곧바로 휴대전화를 빼앗겨서 일정 마치고 도착할 때야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007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007 작전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바이든. 그래서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바이든 머문 시간 딱 5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 4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푸틴은 실패했다라는 강경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The Americans stand with you and the world stands with you. Putin's war of conquest is failing. Russia's military has lost half its territory it once occupied. Young, talented Russians are fleeing by the tens of thousands, not wanting to come back to Russia. Not just fleeing from the military, fleeing from Russia itself.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데
바이든 대통령 괜찮았을까 싶습니다. 이 방금 말씀하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한 작전인 거죠. 이날 실제 미사일 등을 이용한 공습 상황은 없었지만 이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돌연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상황은 있었습니다. 이 그야말로 이 실제 현재 진행형인 이 전장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공습 사이렌이 울리기까지 정말 미사일이 날아왔었다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간 건데, 근데 그럼 러시아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올 거다 이걸 몰랐던 걸까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출발이 임박한 시점에 러시아에 사전 통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소통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러시아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미군은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방문하는 동안 이 폴란드 영공에 정찰기를 띄워서 주변 상공을 감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만발의 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 쪽으로 사전 통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주요 관리들과 관영 매체는 이번 방문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우크라이나를 이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점을 재확인시킬 뿐이다라고 평했는데요. 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두고도 이 바이든 옆에서 하인처럼 보였다고 표하는 등 거센 반발 보였습니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연방의회에서 이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한 비판이 그 장면에서도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결국 미국 주도의 서방 국가들이랑 우린 싸우는 거다라고 러시아가 아마도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구도면 사실상 3차 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우고는 있지만 유럽과 미국이 함께하고 있다. 특히 이제 1주년을 맞이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찾아간 것은 굉장히 신뢰감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결국 세계가 신냉전 체제로 가면서 이제 자유세계와 어떤 면에서 보면 공산세계와 어떤 대결의 국면에 하는, 특히 우리나라 지금 ICBM이 북한이 발사했는데 어제 안보리가 열렸습니다. 안보리에서 중국과 그 러시아가 이거는 이 북한의 정당방위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안보리가 더 이상의 대북 제재는 이제 통하지 않는 국면이 돼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두 편으로 갈라서서 어느 편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만큼 국제 질서가 냉혹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 구축하는 만큼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스탠스도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